또래들에 비해 신체 발달은 느리지만 유난히 기억력이 좋던 7살 하준이. 하준과 아빠는 평소와 같이 평범한 나날을 보냈지만 한 노인을 도와준 이유로 누명을 쓴 채로 감옥 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저 목격자의 진술 하나로 기소를 당한 아빠. 하지만 하준이는 어렴풋한 기억을 찾아내고 법정에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아저씨, 왜 거짓말 쳐요? 과연 하준이는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내고 감옥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7살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도 어린아이, 그리고 법정에 온다고 새운동화를 신은 이하준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법정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아이의 증언이 재판의 쟁점이 된다는 소식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는 핵심 증인이 바로 하준이란 말이었죠. 피고인석에 앉으세요. 법정 안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하준은 아버지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옷을 단정히 정리했습니다. 하준의 눈은 법정 곳곳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 책상에 검은 망치, 검사석에 빨간 파일철, 변호인의 파란 넥타이. 모든 색과 패턴이 그의 머릿속에 정확히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 문세진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민수 피고인에 대한 금목걸이 절도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중년의 검사 배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검찰은 피고인이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쳐 도주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변호인 박도경이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저희는 CCTV와 제3자 증언을 통해 피고인의 결백을 입증하겠습니다. 그런데 재판장님, 배도윤 검사가 하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어린애 진술을 저희가 왜 믿어야 합니까? 7살 아이가 무엇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준의 어머니 정윤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문세진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절차 안에서 듣겠습니다. 증인의 나이가 증언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본 걸 있는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검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의 상상과 현실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박도경 변호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증언의 진위는 다른 증거들과의 일치 여부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색깔과 패턴, 숫자를 또렷하게 기억하는 놀라운 재능이었습니다. 차 번호판을 한번 보면 며칠이 지나도 잊지 않고 사람들의 옷차림과 액세서리까지 세세하게 기억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누구도, 심지어 하준 자신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열쇠가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아이의 증언이 한 남자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사건은 그날 저녁 9시 45분에 일어났습니다. 이민수가 하준을 데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성실한 자동차 정비공인 민수는 늘 정씨의 아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준은 학원에서 나와 아빠 차를 기다리고 있었고 민수는 정비소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아들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심 사거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아빠, 저기 할머니가 넘어지셨어요. 하준이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에서 몸이 불편한 오계순 할머니가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저하지 않고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뛰어내려 손짓으로 다른 차량들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아, 잠깐만. 어르신 먼저 건너셔야 해. 민수는 양팔을 벌려 차량들을 제지하며 할머니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준은 차 안에서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안전하게 건드는 모습을 지켜보던 하준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빨간색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34나 4783. 하준은 무의식 중에 그 숫자를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맞은편 금은방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가 금목걸이가 든 가방을 들고 전력 질주로 뛰어나왔습니다. 하준의 눈이 그 남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검은 옷을 입은 남자로만 기억했겠지만 하준은 달랐습니다.
빨강이랑 검정, 묶인 모양이 다르다. 하주는 그 남자의 신발끈이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특별한 패턴으로 교차되어 있는 것을 정확히 봤습니다. 그리고 후드 지퍼에 달린 작은 태그가 붉은색인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남자가 뛰어가는 방향까지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남자는 편의점이 있는 골목 쪽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안전하게 건네드린 후 차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준아? 아빠, 저기서 누가 뛰어갔어요. 검은 후드 입고. 그래, 아마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민수는 별일 아닌 듯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는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사장 강만식이 멀리서 민수가 차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고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모든 상황은 민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것, 차에서 급히 뛰어내렸다는 것, 그리고 편의점 사장의 애매한 증언까지 하준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빨간색과 검은색 신발끈, 그리고 붉은 지퍼 태그를, 그리고 배달 오토바이의 번호판까지. 하지만 아무도 7살 아이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체포되는 아빠를 보며 하준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본 것을 정확히 말해서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편의점 사장 강만식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긴장한 듯 손을 비비며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배도윤 검사가 자신만만하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사건 당일 무엇을 목격하셨습니까? 피고인이 차에서 뛰어내려서 도망가는 걸 봤습니다. 강만식의 대답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하준의 어머니 정윤아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금은방에서 경보음이 울렸을 때 저는 계산대에 서 있었어요. 그때 창밖을 보니까 저 사람이 차에서 뛰어내리더니 황급히 도망가더라고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피고인을 보신 겁니까? 네, 분명히 봤습니다. 박도경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증인께 몇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변호인은 민수가 당일 입었던 옷을 들어 보였습니다. 파란색 정비복과 회색 패딩 조끼였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옷을 입은 사람을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강만식이 머뭇거렸습니다. 글쎄요, 어둠침침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정확히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건. 박도경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로고는 보셨습니까? 지퍼 위치는? 주머니 개수는? 강만식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자세히는? 그럼 신발은 어땠습니까? 운동화였나요? 구두였나요? 그건. 기억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만식의 증언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옷 색깔은 기억 못하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하준에게 쏠렸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이 강만식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만식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사람을 분명히 봤다면서 왜 그 사람이 뭘 입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준의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배도윤 검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만식이 변명했습니다. 아이가 뭘 알겠어요. 어른들 일에. 증인. 문세진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질문에만 답하십시오. 박도경 변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본 것과 추정한 것을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강만식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봤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요? 확실히 봤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만식의 증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 안에는 진짜 진실이 들어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공판일이었습니다. 박도경 변호인이 새로운 증거를 준비해왔습니다. 법정 앞쪽에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재판장님,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제출합니다. 배도윤 검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영상의 출처와 신뢰성을 확인해 주십시오. 서울시 교통관제센터와 인근 상가 CCTV,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입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9시 43분부터의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횡단보도가 보였습니다. 오계순 할머니가 휘청거리며 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대의 차가 갓길에 정차했습니다. 저게 피고인 차량입니다. 박도경이 설명했습니다. 비상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남자가 뛰어내려 양팔을 벌려 다른 차들을 제지했습니다. 이민수였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주십시오. 오후 9시 44분입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경보음이 들렸습니다. 블랙박스 음성에도 똑같은 경보음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린 정확한 시각은 9시 45분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수가 할머니를 돕고 있는 동안 금은방에서 경보가 울린 것이었습니다. 하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검은 후드 아저씨가 뛰어갔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도 있었어요. 박도경이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오토바이, 무슨 오토바이니? 빨간색 배달 오토바이요. 번호판이 34나 4783이었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7살 아이가 그런 세부 사항까지 기억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박도경이 즉시 법정을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재판장님, 해당 번호의 오토바이 소유주를 찾았습니다. 배달업체 빠른배달 소속 김원태 씨입니다. 배도윤 검사가 당황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김원태 씨는 배달용 헬멧에 안전 카메라를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해당 현장을 지나갔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틀 후 김원태가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헬멧캠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후드를 입고 뛰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영상이 슬로우 모션으로 돌아가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교차된 신발끈을, 그리고 후드 지퍼에 달린 작은 붉은 태그를. 박도경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이의 진술은 감정이 아니라 시간과 좌표입니다. 배도윤 검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하겠군. 하준의 기억력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정확히 기억해낸 덕분에 새로운 목격자와 영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공판일, 법정 뒤편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오계순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증인 오계순 씨를 신문하겠습니다. 박도경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오계순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사건 당일 현장에 계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날 저녁길을 건너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누군가 도움을 주었습니까? 오계순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저분이, 이민수 씨가 저를 세워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차를 세우시고 비상등을 켜신 다음 다른 차들이 오지 못하게 손으로 막아주셨어요. 덕분에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배도윤 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왜 진작 신고하지 않으셨죠? 오계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서웠어요. 누군가 전화를 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거든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협박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오계순이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이의 서툰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박도경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 할머니, 저희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할머니를 도와드린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할머니도 무서우시겠지만 진짜를 말해주세요. 하준 드림. 편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7살 아이가 할머니에게 간절히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오계순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착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쁜 사람일 리 없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를 어떻게 찾으셨나요? 문세진 재판장이 궁금해했습니다. 박도경이 하준을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하준이가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날 할머니를 도와드릴 때 아버지와 할머니가 간단한 대화를 했던 것을 기억했어요. 대화 속에서 할머니는 자신의 집을 저기 현대아파트 단지라고 손짓했고 저희는 그 단지 내에서 수소문해서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현대아파트가 집이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뵈었나요? 정윤아가 대답했습니다. 네, 하준이와 함께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며 찾았어요. 사흘 만에 찾았습니다. 오계순이 하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직접 와서 편지를 주더라고요. 그런 순수한 마음을 보고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김원태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헬멧 카메라에 녹화된 것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걸 봤습니다. 그 남자가 편의점 쪽으로 뛰어갈 때 잠깐 뒤돌아봤거든요. 젊은 남자였고 후드 지퍼에 빨간 끈 같은 게 달려있는 게 확실히 보였어요. 신발끈은 어땠습니까? 특이했어요. 빨간색하고 검은색을 교차로 묶어놨더라고요. 처음 보는 묶는 방법이라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준이 김원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봤어요. 빨강하고 검정끈이요. 2명의 독립적인 목격자가 같은 세부 사항을 증언했습니다. 7살 아이의 관찰력이 성인 목격자와 영상 증거로 완벽하게 뒷받침된 것입니다. 네 번째 공판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박도경 변호인의 표정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공판이 시작되기 전
법정 복도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준이 강만식을 마주친 것입니다. 아저씨, 하준이 강만식을 불렀습니다. 강만식이 내려다봤습니다. 왜 그러니? 아저씨는 정말로 우리 아빠를 봤어요? 강만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봤어. 그럼 아빠 옷 색깔도 기억하죠? 그건 하준이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검은 후드 입은 사람 봤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형이랑 똑같이 생긴 후드였어요. 강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정상민 형이요. 맨날 검은 후드 입고 신발끈도 빨강하고 검정으로 특이하게 묶잖아요. 강만식이 주저앉듯 벤치에 앉았습니다. 설마 정상민이 아저씨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정상민 형이 아저씨를 속인 거예요. 하준의 순수한 말에 강만식의 양심이 흔들렸습니다. 법정 안에서 박도경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정상민 씨의 개인 사진 자료를 제출합니다. 본인의 인터넷 게시물에서 수집한 것입니다. 화면에 정상민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진에서 그는 같은 검은 후드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드 지퍼에는 붉은 끈 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특히 발밑을 주목해 주세요. 화면이 확대되었습니다. 정상민의 운동화 신발끈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빨간색과 검은색 끈을 특이한 패턴으로 교차시켜 묶어 놓았습니다. 이 묶는 방법은 정상민 씨만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모든 사진에서 동일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강만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문세진 재판장이 놀랐습니다.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강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정상민이 저를 속였어요. 사건 다음 날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장님, 그 도둑이 정비복 같은 파란 옷을 입고 있었죠? 라고요. 제가 확실히 본 게 아니었는데 정상민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경찰에게도 그렇게 말했고요. 더 할 말이 있나요? 강만식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편의점 내부 녹음 파일입니다. 정상민이가 저를 유도하는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어요. 박도경이 USB를 받아들고 재생했습니다. 정상민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그 도둑 잡혔대요. 정비복 같은 파란 옷 입은 사람 말이에요. 강만식 목소리요. 너 어떻게 알아? 정상민 뉴스에서 봤어요. 그럼 그 차 주인이 의심스럽겠네요, 사장님. 녹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도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언은 흔들려도 패턴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배도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정상민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하준이 아빠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를 다 말할 수 있어요. 진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7살 아이의 놀라운 기억력이었습니다. 5번째 공판일, 법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배도윤 검사가 일어서는 모습에서 이전의 공세적인 기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검찰은 공소 논리를 수정하겠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논리를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 이민수가 아닌 다른 인물을 진범으로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도윤이 정상민의 사진을 들어보였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정상민을 금목걸이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강만식이 증인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상민이 저를 속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상민이가 사건 다음 날부터 계속 저에게 말했어요. 그 도둑이 정비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저도 모르게 그 말에 휘말려서 강만식이 민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문세진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이 법정은 충분한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 이민수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정윤아가 눈물을 터뜨렸고 민수는 하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작은 증인의 용기와 정확한 관찰력, 그리고 여러 증거들의 유기적 결합으로 진실이 밝혀진 사례입니다. 문세진 재판장이 하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이하준 군의 증언은 이 재판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이의 패턴 기억이 바꾼 재판이라는 헤드라인이 다음날 신문에 실렸습니다. 하준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본 것을 기억했을 뿐이에요. 강만식이 법정을 나가며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민수가 강만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도 속은 거니까요. 그 아이,
정말 대단한 아이네요. 민수가 하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제 아들입니다. 정상민은 결국 금목걸이 절도와 증거인멸,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생활고와 순간의 욕심이 한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하준은 그날 밤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진짜 어른은 뭐예요? 왜 갑자기? 할머니랑 김원태 아저씨는 무서워도 진짜를 말했어요. 강만식 아저씨도 나중에는 잘못했다고 했고요. 민수가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짜 어른은 진실 쪽으로 걷는 사람이겠지. 사건이 끝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무죄 입증을 넘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안전과 수사관행 개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수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본 것을 복기하고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정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말이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보다 기록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이의 순수한 관찰이 어른들의 편견보다 정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김원태도 시민 블랙박스 제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작은 영상 한 조각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지역 상인회에서는 강만식이 나서서 고백했습니다. 저는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편 하준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글쓰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하준의 작품 제목은 진짜 어른이었습니다. 진짜 어른은 나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도 사실대로 그대로 얘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머니처럼 무서워도 용기를 내는 사람이고, 김원태 아저씨처럼 본 것을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고, 강만식 아저씨처럼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준의 글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하준이 말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저도 진실 쪽으로 걸을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후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그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려고 할 때 급하게 건너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하준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 위험해요. 민수가 놀라며 차를 세웠습니다. 하준이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어 다른 차들을 제지했습니다. 천천히 건너세요. 아이의 작은 손짓에 모든 차들이 멈춰 섰습니다.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넜습니다. 민수가 하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같이 멈추고 같이 건너는구나. 네, 아빠. 이제 우리 같이 해요. 그날의 추위는 온데간데없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의 용기가 바꾼 것은 아버지의 운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서로를 믿는 방식까지 바꿔놓았습니다. 횡단보도 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보호받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어른으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진실 쪽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말입니다. 지금까지 작은 증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살 하준이의 용기가 어떻게 한 가족을 구하고 사회를 바꿨는지 보셨죠? 진실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느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도 하준이처럼 진실 쪽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